네, 두 번째 안전분야 논문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사회안전본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국교재폭력 대응 강화를 위한 AI 활용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이고, 발표는 동국대학교 홍동규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원인은 동국대학교의 홍동규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제목 보시다시피 교재폭력을 주제로 AI를 활용해서 교재폭력 관련 위험성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서론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교재폭력에서 살인 등 강력한 중대폭력으로 발전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2024년부터 가장 최근에 대전에서 많은 이슈가 되었었고, 그래서 교제 관계에서의 폭력이 살인 같은 중대폭력으로 발전하는 사례들이 다소 식별되고 있고 사회적 문제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자면 국내에서 살인 범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에 반해서 연인 간의 폭력 범죄는 90% 이상 급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은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 APO 시스템을 노도하고 112 사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범죄 분석관에게 가해자 위험성 평가를 마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가해자 위험성 평가 같은 경우에 기존의 현장 경찰관들이 활용하는 통합판단조사표, 체크리스트 등 방식이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범죄 분석관들은 아래 주로 타당화된 도구를 사용해서 직접 면담하고 가해자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범죄 분석관 인력이 제한적이고 서울과 경기남부청 제외하고는 전 시도청에 0명에서 2명 최대 그 정도가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서 모든 교재폭력이나 스토킹 등 위험성 사건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가피해자 면담하는 현장경찰관, 지구대랑 파출소 112 경찰관이나 1차적으로 피해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경찰관, 수사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평가도구 또는 그들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그런 AI를 활용해서 그런 평가를 진행했을 때 실제 범죄 분석관이 진행하는 위험성 평가와 어느 정도 유사하고 합치하게 되는지 그걸 검증해서 활용 가능성을 좀 검토해보고자 했습니다. 다음 이론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교재폭력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거에는 교재폭력을 데이트폭력이라고 명명되면서 혼용되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 당시 여성가족부에서 데이트폭력 심각성을 강조하고자 교재폭력이라는 용어로 정정이 되었고, 경찰청에서는 16년도에 연인간 폭력 강화계획이라는 용어로 사용이 되었었고, 대상은 이제 이성 간의 전 연인관계 혹은 현 연인관계에서 나타나는 폭력으로 정의가 되었었습니다. 입법 발의안을 살펴보자면 데이트 폭력으로 발의된 법안은 22년도 기준으로 그를 기점으로 모두 폐기되었는데, 당시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서로 합의하여 교제했거나 하고 있는 관계로 상호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서, 신체, 경제적 위협을 행사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그런 것을 행사하기 위해 잠복하고 접근하고 지켜보는 등의 스토킹 행위로 정의되었습니다. 24년에서 25년 발의안에서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는 모두 교제 폭력으로 명명되고 있고, 교제란 혼인을 약속하는 결혼을 포함해서 친밀한 관계 유지 또는 반려관계 이상 그리고 대상을 구분하고, 폭력이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의사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정신, 신체, 재산의 위협이 피해를 주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해외를 살펴보자면 해외는 교제폭력이라는 용어 대신 친밀한 파트너 간의 폭력, IPV로 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밀한 관계란 정서적 유죄, 정기적인 접촉, 성적인 접촉, 관계 간의 정체성, 삶의 친근감 이런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 국외에서는 전현 연인이나 전에 결혼 관계가 있었거나 동거했던 관계 구분되고 있고, 정의적인 측면에서는 성적 교류를 좀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성격 교류에 기반한 친밀성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관계, 또 동성 간의 관계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대인관계 중에 호감받고 만나는 대상 혹은 연인관계에서 나타나는 폭력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그 폭력행위에는 통제나 감시 같은 스토킹 행위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체, 정서, 성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본 연구에서는 현행되고 있는 교제폭력 관련 법안은 아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정폭력처벌법이랑 경찰의 문헌 등을 참고로 해서 교제를 혼인을 전제로 만나고 있거나 정서적 유대, 정기적 접촉, 성 접촉이 있거나 과거에 있었던 이성 및 동성 관계로 정해있고 거기서 나타나는 폭력은 아까 앞서서 대부분 일치하는 것처럼 정서, 신체, 경제, 성적 폭력 또는 그거를 목적으로 기다리고 지켜보고 감시하고 물품을 전달하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앞서 정의에서도 계속 스토킹이 폭력의 정의에 포함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헤어진 관계 또는 거절당한 관계에서의 스토킹은 살인사건의 전조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스토커나 교제폭력 행위자는 불안정한 애착, 거절에 대한 분노, 불안 이런 특성에서 유사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 저기 나온 표적폭력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텐데 해외에서는 이제 스토킹에서 기반한 암살, 정치인에 대한 공격, 살인, 테러 행위 또는 무차별 총기 난사 등을 타겟틱 바이올런스라고 표적폭력으로 정의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그런 폭력에 대한 연구를 봤을 때 대부분은 그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단계 이후에 특정 대상에 대한 병성의 집착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실제로 살인을 포함한 교제폭력에서 93%는 병적인 집착 행위를 보인다는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교제폭력 행위 중에 스토킹은 피해자에 대한 중대폭력으로 발전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교제폭력, 현행되고 있는 교제폭력 위험성 평가는 다양한 아까 말씀드렸던 판단 도구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먼저 해외에서는 그런 절차를 위협평가 및 관리라는 저 일련의 체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협평가 및 관리에서 문제를 식별하고 선별하고 평가하고 개입하고 사례를 종결하는 일련의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단계에서 이 사람이 향후에 제기할 수 있는 위협 또는 살인이나 강력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 같은 것들을 평가하고 그 위험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개입하고 종결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전문가 판단에 기반한 위험성 평가는 사용하는 사람의 전문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그런 점은 이제 위험성 평가 도구를 활용하는 모든 위험성 평가의 전반적인 한계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활용한다면 그런 평가자의 전문성이나 능력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고 어떤 일치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처럼 측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교제폭력 관련 법안이 없는 만큼 교제폭력이라는 개념에 대한 특정 위험성 평가 도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에는 포라스지라는 한국형 범죄위험성 평가 척도, 또는 폭력 위험성 평가 척도, 스토킹 위험성 평가 척도 등 다양한 평가 도구를 활용하고 있고 그 아래에 나와 있는 것들 해당 척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중에 포라스지만 정량적으로 위험성을 평가해서 점수를 부여하게 되어 있고 HCR이나 쌤은 전문가 판단에 기반해서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해석하고 관리 전략을 제시하는 서로 나눕니다. AI 기술은 제약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정책으로 도입하는 것보다는 윤리적인 한계라던가 법적인 검토 관련 연구가 대다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범죄 관련 분야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저 컴파스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실제로 정량적인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고 그 교정 단계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문화적 차원 차이나 이런 개인차 반영이 어렵다는 점 한계점은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AI를 활용해서 파일럿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제 그 결과를 수사관이나 공유하고 논의해본 결과는 이거에 따라서 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하고 그러기에는 책임 소재라던가 그런 한계점이 너무 많다라는 의견이 너무 많았어서 단순하게 전문가 위험성 평가를 대체할 수는 없더라도 절차적으로 활용해서 선별 수준에 적용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해서 그걸 목표로 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방법이죠. 먼저 연구 자료는 21년부터 23년 2년간의 1심 선고 판결문 중에 스토킹, 연인, 교제, 잠정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판결문 580건을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그 580건 중에 가피해자 관계를 고려했을 때 교제폭력이 해당할 수 없다라고 판단된
213건을 제외하고 367건을 채택했고요. 수사 자료를 직접 AI 학습시키는 거에 제한점이 많은 만큼 어쨌든 적합한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있는 환경문의 자료를 선정했고, 아래 이제 코딩하는 부분은 367건 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K-SAS라는 평가 도구를 활용해서 1차적으로 코딩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연구진들이 교차 검증을 하고, 2차적으로는 이제 교재폭력이 살인으로 발전한 위험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그런 급진화 관련 평가를 하고 있는 트랩 18이라는 평가 도구를 활용해서 2차로 다시 코딩했습니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아래 표와 같고요. 아무래도 가해자 성별은 남성이 88% 정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재범이나 폭력 재범 같은 경우에 저 재범에는 폭력이나 스토킹 사건 모두가 포함되는데 35% 정도로 일반적인 범죄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인공지능의 학습한 거는 계량적인 척도, 퍼라스지라는 계량적 척도랑 위협평가 체계에 관한 연구, 또 다양한 전문가 판단 도구의 개발 연구를 학습시켰습니다. 도구 자체를 학습시키는 거에 저작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개되어 있는 연구자료를 학습시켰고요. 정량적인 평가는 그래서 퍼라스지를 기준으로 준용했고, 정성적인 평가는 위험 요인에 대한 학술적인 해석을 토대로 서술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대상 사례 중에 이제 아래 보시는 것처럼 고위험, 저위험, 무작위 표집해서 총 16건을 선정을 했고, 이 16건에 대해서 AI, GPT가 16건을 평가하고 범죄 분석관 2인이 직접 위험성을 평가해서 양적인, 질적인 것에 대해서 서로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연구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결과 통계량 표는 좀 제외를 시켜놨는데요. 일단 1차 분석 결과는 이게 실제로 1차에서 AI가 생산했던 위험성 평가 보고서였고, 다만 확인이 불가능한 정보에 대해서 평가를 해버리면 일종으로 위험이 높아지는데, AI는 원래가 추정 경향성이 높다 보니까 환경문 내에서 확인 불가능한 개인정보도 주변 정보를 취합해서 추정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죄 분석관이 판단 불가로 내린 문항에 대해서도 AI는 점수를 매겼고, 결과적으로 거의 10점 이상 차이가 나는 경향이 발생했습니다. 통계량으로 봐도 이 1차 V1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V1의 결과값은 범죄 분석관이 했던 정량적인 평가에서 ICC도 기준에 미달했고, 정성적인 평가는 저희가 크랜델돌프 알파라는 값을 사용했는데 그 값에서도 준용이 불가능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2차로 프롬프트를 개선했습니다. 임의로 추정하지 말 것, 채점 불가한 문항은 생략하고 0점 처리할 것, 추정 정보는 가능성 차원으로 후에 결론 부분을 재현할 것 등 여러 가지 프롬프트를 조정을 해서 다시 평가를 해보았을 때, 일단 사례별로 보았을 때 오차 범위도 줄어들었고, 아까 ICC 같은 경우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정성적인 평가 부분에서도 다양한 연구에서 준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나와서 전문가가 판단하는 것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I 논의및 재현에서는 AI가 계량자 평가에서는 추정치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일종으로 가능성이 높았고, 약간 정성적인 평가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학습했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편향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증거 기반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명확한 명령문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고요. 또 한계점으로는 법으로 제정된 스토킹 범죄가 포함이 되었고, 교제폭력에 대한 입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자 하는 정확한 교제폭력에는 이제 어느 정도 연구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 판결문에 기반해 제한적으로 연구되었던, 이거는 연구의 제한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수사 자료나 사건 관련 자료를 포함해서 연구할 때는 타당도랑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점이면서 가능성이라고도 보았습니다. 오픈 AI 데이터 저장소를 활용했기 때문에 학습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이었고, 경찰이나 향후에 사용하게 되는 기관의 저장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습니다. 척도에 대한 저작권 문제로 정확하게 그 척도의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매뉴얼을 학습할 수는 없었는데, 지금 현재 어차피 교제폭력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는 정확한 척도가 없기 때문에 그 교제폭력 척도 개발과 병행해서 AI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면 향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위험성 평가 자체는
재범이라던가 향후 폭력 발전 가능성이 높은 가해자를 선별할 수 있게 해서 가피해자 분리라던가 어쨌든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 현재 현장유정하냐 수사관이 이런 것들까지 진행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전문성을 기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점이 있고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수사관 영장 신청이라던가 이런 상업적 의사결정을 과학적으로 지원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제폭력의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가 분리하기 어렵고 방어가 어렵고 신고가 지연되는 특성들이 있는 만큼에 신고가 되는 시점에 이미 조기 개입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시점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대한 신속한 평가와 사법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AI 기반한 위험성 평가가 실현 가능하다는 점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만큼 실제 형사사법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모델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AI를 활용한 이런 위험성 평가가 실제 범죄 구성 간의 평가와 큰 오차가 없다는 점이 굉장히 놀라운 결과인 것 같습니다. 발표해 주신 홍종규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